자, 이번 영상에서 영어 예문은 거의 안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몇 문장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각종 품사의 정의, 기능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고 그 최종판으로 지금 문장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배웠으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편안하게 저 인간이 뭔 소리를 하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우선 화면에 보시면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문형이 예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 공식들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일단 저 공식을 보니까 딱 4가지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문장이니까 문장으로서 당연히 주어가 있고요. 또 문장이니까 당연히 동사도 갖추고 있네요. 즉 문장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주어와 동사를 정확하게 갖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사의 뜻에 따라서, 요게 중요하죠. 뭐에 따라서? 그쵸? 동사의 뜻에 따라서 그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와야 하는 문장도 있고요. 목적어 보이시죠? 때로는 그 뒤에 목적어가 아니고 반드시 또 보어가 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모조리 다 살펴봐도 결국 딱 4가지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필수 영문법 72강에서 주요소, 종속요소를 다루면서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것은 주요소 4가지가 결정한다. 종속 요소와는 무관하다고 설명드렸고요. 107강에서도 이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다뤘었죠. 그래서 저 공식들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아하, 정말 문형을 결정하는 데는 딱 4가지가 필요하구나. 4가지가 결정하는구나.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래서 이 4가지를 문장의 주요소, 주성분 이렇게 부르는구나. 그 다음에 저 공식을 보고 우리가 동사의 명칭을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이건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각종 문법서에 지금도 출몰하고 있는 용어들이라 모르면 답답하거든요. 사실 뭐 알아도 별 쓸모는 없어요. 몰라도 괜찮고. 근데 이런 게 꼭 이해가 안 가면 뭔가 불안하고 찜찜해.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따져는 보겠습니다. 저 공식들을 보면 동사 뒤에 아무것도 안 온 놈도 있고 목적어가 오는 놈도 있고 보어가 오는 놈도 있잖아요. 즉 동사 뒤에 뭔가 와야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목적어 아니면 보어. 이렇게 동사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동사의 이름을 정하기도 했는데 이건 우리가 73강, 74강, 106강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동사의 종류를 나눌 때 목적어를 기준으로 나누면 즉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동사, 요거는 자동사.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되는 동사, 요거는 타동사. 요렇게 이름을 정했다고 했죠. 그리고 보어를 기준으로 동사를 나눠보면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이니까 보어가 필요 없는 동사다? 보충 안 해줘도 된다. 얼굴에 보톡스 안 맞아도 된다? 완벽한 얼굴, 완벽한 피부를 가지고 있구만. 즉 보어가 없어도 되는 동사는 완전한 동사예요. 보충해 줄 필요가 없어. 하지만 화장이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얼굴도 있잖아요. 뭔가 보충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불완전한 외모, 불완전한 피부. 그러면 보충해야 된다. 보호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불완전 동사. 이렇게 구분했어요. 1형식 문형을 보면 보호가 없지요. 완전 동사. 목적어도 없네. 그럼 자동사. 이걸 합치면 완전 자동사. 이렇게 부르고요. 2형식 문형을 보면 보어는 있네요. 보충했네. 불완전하니까 했겠지. 불완전 동사.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자동사. 그래서 합치면 불완전 자동사. 자, 3형식 문형을 보면 보어는 없네요. 완전하다는 얘기구만. 자, 완전 동사. 근데 목적어가 있네.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동사구나. 그러면 타동사. 합치면 완전 타동사. 4형식 문형을 보면 근데 얘는 목적어가 2개야.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는 일단 타동사이긴 해요. 근데 얘는 우리가 특별히 수요동사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뭔가를 주다,
또는 뭔가를 해주다 이런 개념의 동사다 보니까 우리가 얘는 따로 수요동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래서 얘는 목적어가 2개가 나와. 근데 아무거나 막 먼저 쓰면 안 되고 순서가 있었죠. 간접 목적어 먼저, 직접 목적어 나중에, 이렇게 순서가 딱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친구가 선물을 주면 준다, 수요동사 잘 간직해라. 목적어 순서는 간직,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5형식 문형을 보면 보어가 있네요. 목적 보어가 있죠. 자, 보어가 있으니까 불완전 동사. 근데 목적어도 있어. 그럼 타동사죠. 합치면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이름을 정한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시고 문법서에 나오는 동사 이름이 이런 원리로 만들어졌구나 하고 지금 한번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앞으로 문법서에서 저런 용어들 나오면 이제 답답하거나 불안하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 문장 성분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주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필수 영문법 5강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 자리엔 동사나 문장은 못 오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에 굳이 동사를 쓰고 싶다, 굳이 문장을 쓰고 싶다, 주어 자리에, 그러면 동사를 명사로 바꾸거나 문장도 명사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어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은 2가지가 있었죠. 동사 앞에 to를 붙이든가 아니면 꼬랑지에 ing를 붙이던가, 이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이건 진짜 여태 한 58,000번 정도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문장을 명사로 바꾸는 방법은 문장 앞에 적절한 종속 접속사를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아는 의문사 who, when, how 이런 것들도 종속 접속사 기능을 같이 수행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들이 문장 앞에 붙어서 문장을 명사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즉 종속 접속사는 문장을 하나의 품사 단위로 바꿔준다, 여기선 명사로 바꿔준다. 그래서 종속 접속사가 붙은 문장은 한 덩어리의 품사, 이렇게 인식하시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는 동사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와야 될까요? 당연히 동사 자리엔 동사가 와야 돼요. 그리고 BPP 수동태죠. BING 진행형 시제입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 다음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조동사와 동사 원형의 결합. 완료 시제 have PP, had PP. 그리고 흔히 법조동사라고 말하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had better 원형,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동사와 뭉쳐져서 쓰이는 이런 법조동사들,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로 이렇게 묶어갖고 하나의 동사로 취급하는 거예요. 동사 덩어리로.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진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동사 취급을 하는 게 다른 문법적 이론하고 충돌이 없고요. 문장을 해석하거나 만드는데도 훨씬 유리하고 편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학습자니까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것들을 모두 묶어서 하나의 동사로 취급한다, 이 이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요, 이 영상 보고 자기 의견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제발 댓글에다가 논문 쓰지 마세요. 학자들 간에도 투닥거리고 있는 걸 제 채널 영상 댓글에다가 써봤자 뭐 그게 뭔 영향이 있겠어요. 그죠? 일단 학자들부터 의견 통합하라 그러는 게 맞다. 그죠? 자,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올까요? 그쵸? 반드시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가 오는 게 원칙이에요. 이것도 필수영문법 5강에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동사를 쓰고 싶다? 그죠? 동사를 명사로 바꿔야지. 앞에 to를 붙이던가 아니면 꼬랑지에 ing를 붙이던가. 대부분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갖거나 또 어떤 동사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갖거나 이렇게 편식하는 애들이 있기도 했죠. 자, 근데 이런 애들 몇 개 안 되니까, 그죠? 그때그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호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요거 중요하죠? 그쵸? 보호 자리에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 2가지 품사만 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좀 이상한 애가 하나 있어. 요거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댓글 같은 걸로 질문도 좀 주셨었는데 요번 기회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The weather is fine. 날씨가 좋다. 보호 자리에 fine, 저 형용사가 왔지요. 자, 이걸 의문문으로 바꾸면 날씨가 어떠냐? How is the weather? 이렇게 되거든요.
자, 보호 자리에 의문부사 how가 왔어요. 자, 근데 왜 여기에 how가 왔는지, 보호 자리에 어떻게 how가 올 수 있었는지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정말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설명해 놓으셨어요. 자, 근데 그 많은 다양한 설명을 저도 다 읽어봤거든요. 거의 찾아갔고, 제가 아직 못 읽어본 설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제 생각이랑 의견이 같은 그런 설명을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 저도 동의하는 설명인데요. 그냥 이건 영어의 한계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원래 영어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 즉 선천적 어휘 결핍증 때문에 그렇다. 이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영어라는 언어가 원래 그렇게 고급 언어도 아니고 뭔가 뛰어난 문화를 가진, 뛰어난 정신세계를 가진 그런 민족의 언어도 아니었어요. 좀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좀 미개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였거든요. 유럽에서 학문적인 언어는 주로 독일어, 정치나 외교적인 언어는 프랑스어, 영어는 그냥 수준 낮은 무식한 인간들이 쓰는 천박한 언어 취급을 당했죠. 이게 사실 영어의 위치였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정신세계나 문화 같은 것을 세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려면 품사도 좀 더 세분화되고 어휘도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해야 하는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나 독일어 등으로 번역된 성경이 이걸 이제 영어로 바꾸려다 보니까 히브리어나 독일어에는 있는 단어가 영어에는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참 이상하게 되겠죠. 단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된 영어 성경이 또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또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또 생기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목사님들은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단어로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번역한 한국어 성경으로 하면 도통 이상한 알 수 없는 표현이 자주 생기거든요. 결국 언어라는 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 교양 수준에 따라서 그 언어의 어휘, 품사가 결정이 되는데 사실 고대 중세 유럽에서 영국인들의 수준은요, 그야말로 처참했던 게 사실이에요. 어쩌다가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아니 그냥 사과가 떨어졌으면 주워서 먹으면 되는데 그 왜 떨어질까? 그냥 사과가 그럼 떨어지지 위로 올라가겠어? 하여튼 그런 걸 발견하고,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죠. 물이 끓으면 당연히 뚜껑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덜컥거리면서. 그걸 또 이상하게 세심하게 관찰을 해갖고 증기기관을 만들죠. 자, 이렇게 뉴턴하고 제임스 와트 때문에 산업혁명, 과학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산업화, 과학화가 먼저 돼버렸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원래 그렇게 문화적, 과학적으로 뛰어난 민족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동양의 도자기니, 비단이니, 향신료니 이런 거에 그렇게 환장을 했거든. 그죠? 선진 문명에 대한 로망이지, 그것도. 동양이 선진 문명이었다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물질 문명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죠. 영국에서 특히 먼저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교양 없는 무식한 것들이 힘이 좀 생겼다고 여기저기 배 타고 가가지고 정복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탈한 돈 가지고 강대국이 되고 게다가 또 이제 미국 땅으로 건너가갖고 영국인들이 거기 평화롭게 살던 원주민들 내쫓고 못 살게 굴고 그런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서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들이 쓰는 영어라는 언어가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얘들 말을 배우느라 생고생 중인 거예요. 하지만 사실 엄청 미개하고 단순한 언어라는 거. 근데 이 미개하고 단순한 언어를 영어를 좀 먼저 배워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 몸값 올리려고 엄청 어렵게 대단한 것처럼 가르치는 바람에 우리가 영어 공포증이 생긴 게 참으로 한스러워요. 아무튼 이렇게 미개하고 단순한 언어라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영어가 만일에 고급지고 섬세한 언어라면 정말 배우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미개하고 단순한 언어가 품사도 부족하고 단어수도 부족할 수밖에 없죠. 한국어는 9품사, 영어는 8품사. 생각해보세요. 단순한 생활을 하는 아마존 밀림의 원시 부족 언어와 복잡한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의 언어, 당연히 어휘의 수가 압도적으로 차이나겠죠. 어떤 부족은 숫자가 10가지밖에 없답니다. 딱 손가락 개수죠. 10개가 넘어가면 그냥 그 위로는 다 많다, 이걸로 퉁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호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만 올 수 있는 그 보호 자리에 저렇게 부사가 온 거는 how, 어떻게 라는 뜻을 가진 how 이놈과 의미는 같지만 품사가 다른 형용사가 없는 거예요. how의 형용사가 없는 거예요. 단어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how를 가져다 쓴 거예요. 한국어에는 어떻게 라는 부사가 있다면 어떤이라는 형용사도 있잖아요. 어떠한, 그죠? 근데 영어에는 어떻게 라는 부사, 즉 how는 있는데 어떠한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없어요. 의문사가 없어요. 의문사가 영어에 who, whose, whom, what, which, when, where, how, why 요게 다야. 근데 저기에 어떠한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가 없어. 날씨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보호 자리에 그 형용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형용사가 없어. 그럼 물어보지 말까? 아니 살면서 날씨를 물어볼 일이 자꾸 생기는데 농사 지어야 되니까 참 중요한 말인데 형용사가 없어. 더럽게 이상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네. 그냥 품사는 틀려도 how 가져다 쓰자 할 수 없잖아. 단어가 없는데 이렇게 된 거라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how is the weather 이 표현 대신에 what is the weather like 이런 표현도 쓰죠.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필수 영문법 33강에서도 문장의 완결성이라는 주제로 제가 예를 들었던 표현인데요. 자, 와, 이런 좋은 표현이 있었어. 근데요, 이 표현은요, 19세기에 거의 처음 등장해요. 1819년에 I wonder what it will be like at 40. 자, 시인 바이런이 쓴 글이에요. 40세의 삶은 어떨까? 자, 그리고 1840년대 브론테 자매나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서 사람의 성격이나 상황을 물을 때 이런 what like 구조가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문학가들이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하고 점차 유행돼서 널리 퍼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구나. 그래서 how is the weather 라는 이상한 비문법적인 문장이 그동안 계속 쓰이고 있었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고 좀 넘어가면 좋은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얘는 몇 형식이지. 제가 그랬죠. 문장의 뜻이나 그죠? 이런 게 이해가 됐으면 몇 형식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근데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계시다니까요. 지금도 계실 거예요. How is the weather? 몇 형식이냐. 이 부분에서도 사실 1형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2형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형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 부사잖아. 부사는 문형에 앉혀주지. 그래서 1형식. 2형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보호잖아. 그러니까 2형식. 자, 저는 2형식이라는 주장에 한 표 던지고 있습니다. 보호 자리에 오는 게 명사, 형용사다.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보호가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호가 꼭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요걸 결정하는 건 동사예요. 즉 동사가 문장의 설계도라고 했잖아요. 이 문장의 동사 is는 보호가 반드시 와야 되는 동사예요. 그럼 뒤에 보호가 와야 되고. 근데 형용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how를 갖다 놨어. 근데 보호 자리에 갖다 놨으니까 얘는 보호야. 품사를 따지기 이전에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전 이걸 2형식으로 봅니다. 여자 환자인데 의식을 잃었어요.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할 거냐 따지다가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심폐소생술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따지다가 시간 놓쳐갖고 사람 죽으면 뭔 소용이에요. 아파트 5층에서 떨어지는 아기를 지나가던 사람이 받아서 살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영상도 있어요. 그래도 아기 받을 때 높은 데서 떨어지는 아기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충격이 어쨌든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가 다쳤나 봐요. 죽지는 않았어. 좀 다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기 살려준 이 사람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건 정신 나간 그 부모가 있더라고요. 애 살려줬더니 손해배상을 걸어요. 아니 애가 떨어지는데 일단 어떻게든 살려놓고 봐야지. 받아갖고. 그 상황에서 저걸 어떻게 하면 덜 다치게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손해배상 소송 당하면 곤란한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애 살려놨더니 소송 거는 부모 참 한심합니다. 어쨌든 일단 저 동사 is는 보호가 무조건 필요해. 보호가 와야 돼. 무조건 와야 돼. 이게 제일 급한 거야. 보호 자리를 해결해야 돼. 그래야 문장이 살아. 이거 해결 못하면 문장이 죽어요.
그래서 적당한 놈이 없어서 일단 급한 대로 가져다 썼지만 여기는 보호 자리가 맞고 자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는 보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문장의 설계도인 동사의 마음, 동사의 의도를 생각하면 보호가 맞다. 그러면 이 형식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이거 역시 나는 내가 보기엔 이 형식이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의견 통일이 안 되고 학자들끼리도 서로 엇갈리는 내용이에요. 대신 제발 댓글로 논문 좀 쓰지 마세요. 아니 학자들끼리도 주장이 엇갈리는 걸 제 영상 댓글에다 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일단 그 학자들한테 가서 니들 싸우지 말고 의견 통일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유튜브 구석에서 영상 만드는 저한테 오셔갖고 그런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학자들한테 먼저 가서 말씀하세요. 아시겠죠? 자, 요걸 한번 보실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뒤에 명사가 하나 더 나왔어. 이런 구조의 문장을 만나셨다면 저 맨 뒤에 있는 명사는 정체가 뭘까요? 그죠? 명사라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목적어이거나 보어이거나. 자, 왜냐면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되는 놈인데 저 문장에 주어는 있으니까 주어로 쓰일 순 없죠. 그러니까 목적어 아니면 보어 둘 중에 하나로 쓰였을 거예요. 명사가 저 문장에서 합법적으로 존재를 하려면 목적어이거나 목적어 뒤에 왔으니까 목적 보어 요 둘 중 하나여야만 해요. I gave Tom a book 이런 문장이 있고요. I believe Tom a thief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인 거죠. 자 저 뒤에 공통적으로 명사가 있습니다. 앞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요. 근데 뒤에 명사가 하나씩 더 붙었어요. 그럼 저 맨 뒤에 붙은 명사는 목적어이거나 보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판단하는 근거는 역시 뭐죠? 그쵸. 동사의 뜻을 보거나 문법적 정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문법적 정의, 즉 목적 보호의 정의를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볼게요. 목적 보호의 정의. 목적 보호는 목적어의 행위나 상태나 정체를 표현한다. A book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목적어는 탐이죠. 그럼 a book 이거는 탐의 상태나 정체인가? 탐은 책이다. 아니면 탐의 행위인가? 근데 a book 이건 명사니까 행위를 나타낼 수는 없죠. 자 그러니까 행위는 탈락. 결국 탐의 정체냐? 탐이 책이다. 그건 아니네. 즉 목적 보호는 아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목적 보호든가 목적어든가. 그럼 목적어구나. 이렇게 되면 이 문장은 목적어가 두 개네. 자 목적어가 두 개면 이건 사형식이지. 목적어가 두 개인 문형은 사형식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탐에게 책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쉬운 문장으로 예를 들어 드렸지만 어려운 문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해석이 막히면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장이라는 게 뭐 단어만 달라지는 거지 구조 자체가 엄청 달라지진 않거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I believe Tom a thief. 자, 두 번째 문장에선 맨 뒤에 있는 명사 a thief, 도둑 요거를 살펴볼게요. 명사네. 그럼 둘 중에 하나 목적어 아니면 보어. 자, 주어는 이미 I 있으니까 주어일 수는 없겠죠. 자, 앞에 탐이라는 목적어가 있네. 자, 목적 보호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탐은 도둑이다. 오, 탐의 정체가 나왔네. 목적어의 정체가 나왔네. 그러면 얘는 목적 보호죠. 즉 목적어의 상태나 정체를 나타내는 목적 보호다. 즉 나는 믿는다. 탐이 뭐라고? 도둑이라고 믿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실까요? I found the book easily. 이런 문장이 하나 있고요. I found the book easy. 이런 문장이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어딘가 좀 다르죠. 위에 거는 easily 부사고요. 밑에 거는 easy 형용사예요. 그리고 저 두 문장은 뜻도 완전히 다릅니다. 첫 문장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 책을 발견했다. easily 쉽게. 책을 사러 갔는데 살려던 책을 금방 찾았다. 뭐 이럴 때 쓰는 문장이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은 나는 그 책이 쉽다는 걸 발견했다. 이거 책을 읽어봤더니 이 책이 쉽다. 이걸 알아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문법적 지식이 없는 학생들은 저 문장을 통째로 외우려고 합니다. 문장뿐만 아니라 저 문장의 각각 다른 뜻도 외우려고 해요. 그런데 저 문장은 어떻게든 외워서 처리한다고 칠게요. 근데 저런 형태로 의미 차이가 갈리는 문장이 수백 개, 수천 개일 건데 그거 다 외울 순 없잖아요. 자, 저거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easily, 부사죠. 부사의 역할은 뭐죠? 그쵸? 부사는 수식어인데 명사 빼고 다 수식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명사 I, the book 요는 빼고 어떤 단어를 수식해야 되는데 그럼 found, 발견했다. 요 동사밖에 안 남네. 요걸 수식해야 되겠네. 자, 발견했는데 쉽게 발견했다. 부사인 easily,가 수식할 수 있는 단어는 found밖에 없죠. 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발견했다. 근데 쉽게 발견했다. 그러면 이 문장은 당연히 삼형식이죠. 부사는 문형에 영향을 못 주니까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삼형식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첫 번째 문장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해결해요. 문제는 두 번째죠. 자, 주어, 동사, 목적어 I found a book. 얘네들 다음에 easy, 형용사가 나왔어요.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하는 놈이죠. 근데 우리 형용사 편에서 배웠듯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 직접 수식. 명사의 앞이나 바로 뒤에서 직접 꾸며준다. 그런데 지금 저 문장에서는 easy, 뒤에 명사가 없어요. 꾸며줄 명사가 없어요. 그럼 앞에 있는 the book, 이놈을 수식하냐? 그거는 원칙에 어긋나죠. 자,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으로 엮여 있을 때 명사 뒤로 가는 거죠. 근데 쟤는 easy, 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수식할 수도 없어요. 후위 수식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저 형용사 easy는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용도는 아니구나. 그럴 수가 없구나. 그러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두 번째 방법밖에 안 남네. 두 번째 방법은 간접 수식, 즉 보어로 사용됐다는 거죠. 목적어 the book 뒤에 사용되었으니까 당연히 목적 보호예요.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런 뜻이겠네. 그 책의 상태, 그 책이 쉽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I found, 나는 발견했다. 뭘? the book, 그 책을. 그 책이 어떻다고? 그 뒤는 목적 보호네. 목적어의 상태네. 그쵸? 그 책이 어떻다고? 그 책이 쉽다고. 그 책이 쉽다는 걸 발견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그 책을 쉽게 발견했어. 쉽게 찾았어.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아이고 읽어봤더니 그 책이 쉽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I judge the competition fairly. 이런 문장이 하나 있고요. I judge the competition fair.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이 두 문장도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fairly, 부사죠. 공정하게, 공평하게. 자, 부사는 명사를 빼고 나머지 수식한다 그랬으니까 수식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안 남죠. judge, 판단하다, 심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정하게 심사했다. 심사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나는 그 대회를 공정하게 심사했다. 심판인가 봐요. 자, 근데 두 번째 문장의 fair, 얘는 공정한, 공평한 이란 형용사입니다. 자,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데 역시 수식할 명사가 뒤에 없네요. 한 단어 형용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도 없죠. 자, 한 단어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꾸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일부의 형용사고 게다가 그럴 만한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선 그 생각은 접어두기로 합니다. 그건 확장 문법에서 따로 보기로 할게요. 어쨌든 쟤는 직접 수식은 불가능해요. 그럼 간접 수식밖에 안 남지. 즉 보호의 역할만 남는 거예요. 근데 목적어 뒤에 위치했어? 그럼 목적 보호지. 목적어의 상태. 나는 판단한다. I judge. 뭘? The competition. 그 대회를. 그 대회가 어떻다고? 목적어가 어떻다고? 그 대회의 상태가 어떻다고? 공정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대회가 공정한 대회라고 판단한다. 자, 이런 뜻이죠. 완전히 두 문장의 뜻이 다릅니다. 오형식, 즉 목적 보호에 관한 개념이 정확히 안 잡혀 있으면 혼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오형식 문형은 실생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런 차이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5가지 문형 공식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들, 그리고 목적어 다음에 명사가 하나 더 나왔어? 혹은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왔어? 이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처리법을 살펴봤어요. 보셨다시피 기본적인 이런 원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문장을 잘못 해석하거나 문장을 잘못 만들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충분히 확인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중요한 오형식 동사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이 한 서너 편 정도 연속될 거예요. 오형식 문형은 우리가 상당히 고급진 표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많이 쓰이는 동사들 위주로
개별적으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이에요.